교육학 총정리 두 번째 교육심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심리는 우리가 배울 교육학 중에서 교육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교육심리가 있고, 교육평가가 있고, 교수 방법 및 교수 공학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행정, 빈출되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좀 출제율이 낮아요. 이 다섯 개 중에는. 한 최근 5개년을 보면 4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과목을 먼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통적 지능 이론입니다. 자, 스피어만의 지요인설은 일단 지능이 높으면 학생들이 다 잘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도 잘할 거고 다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 서스톤인데 다요인설은 학생마다 뛰어난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영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잘하지만 뭐 체육을 못하고 이렇게 학생마다 뛰어난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텔과 혼의 위계적 요인설입니다.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유동성 지능이라는 것은 유전, 즉 선천적으로 지능은 타고난다라는 것이고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즉 사회적 요인이나 후천적으로 타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드너라는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 지능에는 다양하게 있다를 바로 중점적으로 생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지능은 9가지의 상호 독립적인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와 상황에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화 상황 의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된장찌개를 잘 먹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된장찌개를 처음 먹어봤을 때 냄새도 좀 어색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먹고 그게 바로 문화 상황에 의존적으로 이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류에는 이제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진 않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대인관계 지능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타인의 기분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야지 대인관계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타인의 기분이나 이런 거를 지각하지 못하면 이 대인관계가 좋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가드너의 다중지론 이론은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시켜서 이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생마다 다 다른 강점,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턴버그는 구성적, 경험적, 실제적 이렇게 세 가지로 지능을 나눴습니다. 자, 구성적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경험적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적 능력 아니면 자동화. 자동화라는 것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구단 해볼 때 3 곱하기 3은 뭐야? 하면 바로 우리가 9를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실제적 지능에서는 실제 상황에 잘 적응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스턴버그의 3원 지능의 이론의 시사점이 뭐냐? 아까 여기 가드너와 똑같게 장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만의 감성지능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지능 이론은 게 뭐냐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지능은 이제 IQ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IQ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바로 어떤 거냐? 자신이나 타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 이론이다. 즉, 그러면 우리는 교사는 어떻게 감성지능을 향상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학생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타인의 상황을 서로 인식한 다음에 이 정서를 공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 감성지능을 향상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교사의 역할을 적으시오.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이것의 개념은 뭔가요? 이렇게 또 나오긴 하지만 이 골만의 감성지능 이론은 그 출제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향상시킬지 그것만 간단히 본 겁니다. 자, 지능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내시몬 검사의 키워드는 최초의 지능검사다. 그리고 스탠포드 검사는 학업 성취도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웩슬러는 처음으로 편큐 IQ를 도입한다. 편차 IQ입니다. 그리고 모나 검사는 언어, 이런 문화적 영향을 최소화해서 즉 문화적 배경을 엄청 무관하게 하는 거죠. 무관하게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비언어성 검사이다. 자, 그럼 어떤 걸 유의점을 해야 되냐? 이 IQ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나그네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IQ가 뭐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서 200 엄청 높다고 생각합시다. 이 똑똑하니까 이 학생은 잘할 거야. 아니면 어떤 학생은 IQ가 낮으니까 못할 거야.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필린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출 문제가 쌓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더 보완을 하잖아요. 이 필린 효과가 예전 거를 더 학습하면서 이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의성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개발 원리와 활성 방안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성 교육은 개발 원리는 판단 보류의 원리, 개방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판단 보류의 원리는 평가를 보류해서 학생이 어떤 것을 말할 때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끝까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는 거. 개방성의 원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활성 방안은 바로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이 생각해보게 해보야겠죠. 그래야 창의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자유를 부여하자. 자, 창의성 개발 기법 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PMI, 육색사고모자, 고든의 시냅시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고, PMI법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긍정적인 법, 그리고 마이너스 부정적인 법, 그리고 인터레스팅은 흥미로운 면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육색 사고 모자는 모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모자를 쓴 학생은 항상 찬성의 의견에서만 생각하세요. 초록색 모자를 쓴 학생은 항상 반대의 의견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만약에 자기가 빨간 모자를 썼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고, 만약에 초록 모자를 썼으면 무조건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반대 의견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모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고만을 하면서 원래 내 의견이 아니지만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의성을 기르자라는 것이고, 고든의 시냅틱스는 바로 관련 없는 요소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양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리하는 독특한 이 지식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트킨이라는 학자가 나오고, 위트킨이라는 학자는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게 됩니다. 장독립형, 독립적이다. 즉 혼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보면 대상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그리고 개별 학습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어떤 전략이 부합하냐 하면 이 강의법을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하니까 강의법을 선호하고 비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 자료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별 학습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장의존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이면 혼자 못하고 의존적인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좀 사회적 성향이 있죠. 사회적인 것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학습을 선호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냐 하면 협동학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구조화된 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인지양식에서 K건과 충동형의 반성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충동형은 충돌적으로 한다. 반성형은 조금 오래 사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충동형은 생각나는 대로 바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다? 신속하다. 신속하게 풀 수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다? 성취도가 낮다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신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개괄적으로 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성형, 즉 오래 숙고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문제풀이할 때 여러 대안을 탐색하기 때문에 너무 느려요. 근데 학업 석취도는 높게 되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이 문제에 어떤 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인지양식의 이제 팁인데, 만약에 교육학 문제에서 이 인지양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인지양식은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장독립형, 장의존형, 충동형, 반성형 이렇게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각 학생만의 인지양식을 고려하여서 수업을 달리 하는 게 바로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조금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자가 나오냐면 에킨스가 나오고, 에킨스는 기대가치 이론과 성취동기 이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것은 성공하는 기대 그리고 가치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동기 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기대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과제의 난이도. 과제 난이도가 쉬우면 성공할 기대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쉬운 과제니까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기억이 바로 기대에 영향이 준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거 성공했었어. 내가 예전에 한국사 이거 땄었어. 그러면 1급을 또 쉽게 딸 수 있겠다. 이렇게 정서적 기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제에 영향 주는 거, 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내달 비유로 외울 겁니다. 내달 비유. 이 내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성 가치가 있어야 되고, 비용 가치, 유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적 가치는 학생이 흥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달성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비용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비용보다 더 커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용 가치, 과제가 유용할 때 바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과제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공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목표나 이 도전적인 과제를 줘야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학생들의 정서적 기여를 좋게 해줘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제에 영향을 주는 걸 높이기 위해서 학생이 배우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죠. 중요성을 강조해야지, 아, 이게 쓸모 있는 거구나, 이러고 학생들이 배울 마음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성공 기대와 가치는 바로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우리 곱셈으로 할 때는 한 가지가 0이면 바로 다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공 기대가 만약에 0이면 이 동기 유발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곱하면 0이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또 똑같이 가치가 만약에 0이 된다고 합시다. 자, 그래도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성취 동기라는 것은 목표에 다가서려는 경향, 내가 목표를 이루고 싶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그 마음에다가 실패를 회피하는 경향을 빼는 게 바로 성취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죠. 자, 그러면 학습 동기 유형 간단하게 볼게요. 성취 동기 높은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간 난이도 과제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제를 성공할 때 동기가 감소돼요. 아,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기가 감소되고 이 실패할 때 동기가 증가됩니다. 어? 이거 내가 못하는 거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동기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너무 쉬운 과제나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을 때 성공하면 아,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실패할 때 아,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동기가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취 동기를 어떻게 높일 건데 하면 이 과제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학생의 능력에다가 기인하는 게 아니고 이 노력으로 기인하는 거. 그러니까 너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너가 노력이 없어서 어려웠을 뿐이야. 이렇게 기인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와이너의 기인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와이너의 기인 이론 간단하게 보면 이 성공하는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들리냐에 따라서 개인 정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자? 학생들에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의 노력으로 기인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에게 목표 지향성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목표의 일단 정의는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A라는 친구와 어떻게 지식이 차이 나고 그런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기인을 하냐? 바로 능력으로 기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못했으면 내가 못하는 애라 그러는구나. 내가 잘했으면 나는 그냥 천성적으로 똑똑해서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수에 대한 자세도 인정하지 않고 비교도 아까 타인으로 비교한다 했죠. 그리고 과제는 성취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 도움은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숙달 목표를 보면 학습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바로 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학습 활동 자체에 두고 그리고 성공 실패를 노력에 기인한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이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겠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이 숙달 목표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 있냐? 우리는 이 수행 목표가 아닌 바로 숙달 목표로 바로 동기를 유발해주자. 그리고 학생에 맞는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게 제공해주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학생이 도움을 주면서 피드백을 제공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자, 자기가 효능,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될 건데 하면 우리가 성대사신으로 외울 겁니다. 성대사신, 바로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신체적, 정서적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공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사를 1급 아까 따본 기억이 있다. 대리 경험은 내 옆에 친구가 한국사가 1등급을 땄네? 그럼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고 관찰하면서 얻는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설득이라는 것은 너는 잘하니까 한국사를 1등급 딸 수 있을 거야. 즉 칭찬이나 격려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설득해서 형성시켜주자.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상태, 자기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학습된 무기력감이 있어요. 자, 학습된 무기력감이 뭐냐면 이 계속된 실패로 이 학생이 한국사 1등급을 계속 떨어지고 계속 3등급 맞고 1등급에 도달하지 못해서 계속된 실패로 나는 또 재수를 해도 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무엇을 해도 실패할 거라는 신념.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빙턴의 자기가치 이론을 볼게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싶다는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인간은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싶어 하고, 즉, 내 가치가 있고 싶어 하니까 내 가치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가, 내 가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전략이라는 것은 존중감을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를 할 때 과제를 마지막까지 미뤄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마지막까지 미루면 자신의 수행을 실제 능력보다 낮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못하는 거지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제를 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를 능력이 아닌 노력의 부족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장애 전략이겠죠. 자, 그러면 시사점은 우리가 이 자기가치 이론으로 왜 학생들이 하지 않는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시아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결정한다. 어떤 것을 할지 자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결정성이라는 건 뭐냐? 자신이 어떤 과제를 할지, 어떤 시험을 볼지, 행동이나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기결정성이라는 것이고, 학생들의 이제 기본 욕구는 자유관,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유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울 겁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유능성이라는 것은 능력이 이제 있을 유처럼 능력이 있길 바란다. 즉, 능력이 이제 더 잘 되시기 바란다. 용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가 좋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욕구가 학생들에게 자유관이 충족이 된다면 더 높은 동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설정하고 능력 향상을 원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면 더 동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피아제가 나오는데, 피아제는 저는 이제 수학을 담당하다 보니까 수학교육론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피아제는 일단 인지적 불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동화와 조절이 일어나지 않은 인지 갈등 상태입니다. 자, 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지식 구조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고,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으로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셈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덧셈까지만 배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곱셈을 배운 상태고 3 곱하기 3이라는 것을 배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동화는 뭐냐? 이 학생이 덧셈을 배웠죠. 동화라는 것은 자신의 인지 구조로 대상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3을 3번 더한 거야. 즉 자기는 덧셈까지만 배웠으니까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덧셈, 즉 동화일 거야. 자, 그럼 조절은 뭐냐? 자기의 이제 맞는 사고를 변화하는 거죠. 아, 3 곱하기 3 하면 이 곱하기라는 기호가 있고 이거는 3을 3번 더하는 것과 같겠구나.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은 방금 3 곱하기 3이라는 인지적 불평형이라는 이 지식이 들어왔는데, 이 동화와 조절, 3 곱하기라는 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인지 갈등 상태를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피아제가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적절한 인지 갈등을 할 수 있는 발문을 학생들에게 하자. 그래야지 학생들이 동화와 조절이 일어나서 인지 갈등 상태를 되고, 인지 갈등 상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생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수준 또래와의 상호학습 기획도 제공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도 수학교육론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일단 언어 발달의 순서 세 가지 말했는데, 사회적 언어, 사적 언어, 내적 언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적 언어에 좀 포커싱을 맞출 거예요. 자, 사회적 언어는 일단 감정을 전달하기 힘든 친구들, 이제 완전 애기들, 이런 초보적 언어고, 이 사적 언어는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려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언어라는 것은 사적 언어의 내면화, 지금은 혼잣말로 문제를 풀었는데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3은 3을 2번 더하니까 6이겠네. 이렇게 자신의 사고로 조절하려고 혼잣말을 한 거. 제가 방금 한 게 사적 언어. 근데 이제 3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3 플러스 3은 6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적 언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시사를 가지고 있냐?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을 제시하자. 그리고 협동 학습을 촉진하자.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렇게 사적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이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의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인간의 발달은 에너지의 집중 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욕구를 충족하고 과잉 충족할 때 만약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착 현상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이 성격이 나눠지는데 이 각 발달 단계에서는 어떤 결정적 시기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근데 이것을 극복할 때는 좋은 성격, 건강한 성격이 발달하지만 극복하지 만약에 못한다면 이 성격적 퇴행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자, 여기 이 세 가지 말고 더 많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 발달 단계에서는 신뢰감과 불신감, 근면성, 열등감, 자아정체성과 역할혼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0과 18개월에서는 희망인데 바로 이 부모의 보살핌이 받으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등교육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6에서 12세를 많이 보겠죠. 근면성과 열등감, 자아 개념 형성할 때 결정적 시기이다. 자, 그리고 중등, 자아정체성과 역할혼비, 여기선 충성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런 내적 동의성이 확보되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 시기, 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의 시기에는 심리적 유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자아 정체성이 아동들이 형성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이런 심리적인 유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고 기다려줘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자아 정체성을 기다려주냐?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아, 나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거를 그냥 막 다그치지 않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샤의 자아 정체감 지위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감의 유형은 일단 네 가지예요. 유혼, 유성으로 외울 겁니다. 유혼, 유성. 정체감, 유실. 일단 정체감이 유실, 즉 잃어버린 거예요. 이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정체성이 확립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혼미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정체성이 유예된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다음에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체성의 성취는 스스로 분야를 탐색해서 목표를 성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냐 하면 우리는 혼미에서 유예에서 성취, 혼미에서 유예에서 성취 이 단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샤의 자아 정체감 지위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 어떻게 학생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혼미에서 유예 단계로 갈 때, 혼미에서 유예 단계로 갈 때는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겠죠.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제공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진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 진짜 꿈 좀 찾아야겠는데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예에서 성취로 갈 때 바로 학생은 다양한 모델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경험을 제공했으니까 어떤 모델을 해야 될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예 단계 때 학생이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하게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콜버드의 도덕사역 발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을 발달되고, 그리고 사회적 경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덕성 발달 수준이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간단한 것만 보았습니다. 일단 전입승 수준, 그리고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도덕성이 발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인습 수준을 일단 개인적인 욕구에 맞추는 거예요. 벌을 피하고 이제 힘에 복종한 것이 옳고, 이 자신과 타인의 욕구 충족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프다면 약을 훔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신의 타인 욕구 충족이 옳다. 자, 인습 수준은 구성원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나 인정받는 행위는 옳다. 자, 그리고 법이랑 질서를 준수하는 행위는 옳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인습 수준은 개인의 양심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합의한 기준에 따르는 행위는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버그의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의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이 이 도덕적 판단 능력을 할 수 있게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딜레마를 제시해서 토론하고 도덕적 발달하기 유도를 해주자. 근데 이 도덕성인 판단이 높다고 해서, 즉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나쁘게 놀고 쓰레기도 길 가다가 버리고 이런지 알았는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높다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조망 수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조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이런 타인의 관점이나 이런 감정을 추론해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인관계는 바로 아까 가드너에서 나왔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자, 원래 이렇게 5가지의 이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자기 중심적, 사회 정보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이런 시사점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사점만 간단히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관점이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되는가 하면 아동에게 이것을 지도하면 이 학생들의 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고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이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하게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관점이나 입장,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 뭐냐면 이 아동에게 이 환경 말고, 즉 학교가 주는 환경 말고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아동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시사점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개인의 발달은 유전, 이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이해할 때 이 학교만 보는 게 아니고 가정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대인관계, 친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환경을 보면서 이 상호작용을 하여서 이 개인의 발달 이런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이렇게 4가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볼 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루는 위한 부적응 행동 교정을 보는 것입니다. 속어는 자극 없이 이런 조건 자극만 제시해서 반응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역조건 형성, 말 그대로 역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조건 자극에 더 강한 반대 자극을 줘서 바람직한 조건 반응으로 유도하는 것. 둔감법은 바로 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조건 자극에 이완 반응을 결합해서 소거하는 방법이죠. 소가가 아니고 소겁니다. 자, 홍수법이라는 것은 불안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을 장시간 경험시켜서 없애는 방법이죠. 자, 이거 홍수법을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화생방을 하는 게 있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화생방 하는 게 무섭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화생방을 엄청 하게 시켜서 장시간 경험시켜서 그 화생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자, 조금 좀 그렇죠. 자, 일단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라는 것은 행동은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시행착오설은 시행 횟수가 증가하면 즉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렇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우리가 임용고시 회독을 여러 번 할수록 이 도달하는 시간, 다 외우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학습의 원리는 효연준, 간단하게 효과의 원리,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강화 이론을 볼 건데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적 강화와 폭적 강화, 적극적 벌, 소극적 벌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정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쾌한 것을 주는 겁니다. 유쾌한 것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뭘 잘했으면 우리가 뭐 초콜릿을 주거나 초콜릿이 바로 유쾌고 우리가 주는 게 제시가 되겠죠. 자, 부적 강화라는 것은 불쾌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쾌한 것을 제거. 그러니까 원래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원래 청소를 시켰는데 너 이거 잘하면 청소 빼줄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시켜주면서 학생들의 좋은 수업,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벌은 적극적 벌과 소극적 벌로 나눈 건데 벌을 주는 건 불쾌를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 지각했으면 오늘 남아서 청소해. 남아서 청소하는 게 불쾌가 되겠죠? 그리고 소극적 벌은 유쾌한 걸 제거하는 거예요. 너네 이번 시간에 떠들었으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 안 하고 여기 교실에서 수업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유쾌한 게 제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강화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강화 계획은 바로 계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계속적 강화는 바로 오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해주는 것, 해주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는 효과적이나 이 계속 강화해주면 효과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이 학생이 질문을 할 때 초콜릿을 줬어요. 자, 근데 질문할 때마다 초콜릿 주면 아예 이 학생이 초콜릿만 먹다 보니까 질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감소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간헐적 강화가 나오죠. 간헐적 강화는 간격 강화와 비율 강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간격 강화는 이 고정 간격 강화와 변동 간격 강화 또 나뉘게 됩니다. 간격 강화라는 것은 이 정해진 시간에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강화하는 게 바로 변동 간격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쪽지 시험, 즉 퀴즈를 본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퀴즈를 월에서 목,
이렇게 분할해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정해진 시간에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 강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불시에 퀴즈를 하는 거,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강화를 하는 거, 다음 주 내에 뭐 하루 중에 이제 퀴즈를 볼 거야. 근데 요일은 말 안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강화를 하는 거죠. 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고정 간격 강화보다는 변동 간격 강화가 효과가 더 좋겠죠. 왜냐면 이때는 월목, 아까 월목만 퀴즈를 본다 했으니까 그러면 일요일에 겁나게 공부해서 준비하면 되겠고 목요일에 보니까 수요일에 준비해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까 변동 간격 강화는 언제 볼지 몰라요. 월, 화, 수, 목, 금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 월요일에도 준비해야 되고 화요일에도 준비했어야 되고 계속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 간격 강화가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은 정해진 행동 횟수를 강화하고 정해지지 않은 행동 횟수를 강화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번의 그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받으면 뭐 선생님이 매점 쿠폰을 주겠다. 그럼 10번만 잘하고 안 하겠죠? 그래서 한 15번쯤 되고 학기 말이 되면 난 15번 했는데 뭐 5번은 채우기 힘드니까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변동 비율 강화는 내가 몇 번을 했을 때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보다 변동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초기에는 이 계속적 강화, 그리고 후기에는 이 간헐적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계속적 강화가 좋고 간헐적 강화가 좋다. 그리고 반응 지속성은 높이려면 고정 강화보다 당연히 이 변동하는 것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행동 수정 기법에는 프리맥 원리, 토큰 강화법, 행동조성법, 그리고 차별강화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프리맥 원리를 조금 중요시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맥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좋은 것, 학생들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을 통해 바로 싫어하는 수학을 한다 하면 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싫어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 싫어하는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큰 강화는 아까 제가 말했던 참 잘했어요 쿠폰 10개면 상품 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 조성 차별 강화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두라의 이제 사회인지 이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타인의 행동, 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이시면 교생 수업을 나갔잖아요. 교생 수업 때 어떻게 하나요? 다른 교사,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을 참관하게 되죠. 다른 교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할지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이 관찰학습 모델링, 대리강화,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관모대자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관모대자자.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했다가 유사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델링, 행동한 관찰 아니면 흉내내고 그되기 비슷하면 더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 잘 밥 먹었니? 이렇게 유사한 행동, 이렇게 발문을 하면서 하는 게 유사한 행동이고, 관찰이나 흉내 내는 거, 아니면 모델이 비슷하면 나랑 더 집중하는 거. 나는 이 프로그램을 수업해서 하는 것을 다 잘하는데, 저 선생님도,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걸 더 잘하네?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 강화, 타인의 행동과 결과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효능감,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조절, 어떤 신념이 행동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관찰학습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관찰학습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주의 집중하고 타지, 재생, 동기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집중해서 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집중을 한 다음에 인지적 시연, 파지는 인지적 시연이라는 것인데 인지적 시연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연. 그리고 재생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해보고 동기화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나 보면 교사는 솔선수범해야겠죠. 그리고 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적 영역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은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편하긴 한데 일단 저는 글로만 가져왔습니다. 아마 교재에 보면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 정보 저장소가 있고 정보 저장소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바로 감각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감각기억은 일단 최초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받은 자극만 다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주의를 받은 자극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기억으로 가는데 단기기억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인지적 과부하가 발생됩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죠. 청킹과 자동화를 하고 있죠. 제가 위에서도 관모, 대자자 이렇게 다 외우면 쉽지 않아요. 관찰학습 모델링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데 관모, 대자자 이렇게 외웁시다 하는 게 바로 청킹. 그리고 자동화는 누르면 바로 나오게 3 곱하기 3이 뭐예요? 9요. 이 정보 저장소가 뭐예요? 감단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자동화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호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고 지식과 도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 주지시 부인망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주지시 부인망. 주의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측면을 무시한다. 이 흥미없는 것은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을 해석하는 게 바로 지각 단계. 그리고 변형 안 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시연이에요. 그리고 부호화 단계는 정보를 전환해서 장기 기억 속에 파지시키고 인출을 잘 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의하기 전에 주지시, 부인망 이렇게 생각되게 인출 잘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부호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출은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출할 때는 단서가 필요하고 부호화의 특수성 그리고 설단 현상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호화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단서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저장이 될 때, 그때 나중에 기억을 재생할 때 더 비슷하게 회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단 현상이라는 것은 설이 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에서 나올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 느낌이 들고,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망각. 이전의 학습을 못 떠올리고 모든 저장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장소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알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메타인지가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학습에 대한 내용, 지식 이해를 높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학생이 어떤 선행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그 새로운 내용과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주의를 끄는 수업을 만들고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인지적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의 이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 제일 아래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제일 위에 거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학생의 욕구를 만족하는 환경에서 학습시키면 학생이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런 여러 욕구들을 만족시키면 학생들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는 이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이 어떻게 전이되는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지 미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이가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 영전이, 수평적 전이, 수직적 전이, 일반적 전이, 그리고 특수적 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 부분은 이론이에요. 형식 도야설, 동일 요소설, 일반화설, 형태 이조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형식 도야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형식이 도야돼 있으면 잘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전칙 능력이 잘 훈련이 돼 있으면, 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전이가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동일 요소, 이 선행과 후행 요소 간에 이 동일한 요소가 있으면 전이가 잘 될 거야. 당연하죠. 앞뒤가 맞으면 더 잘 이어지겠죠. 이야기처럼. 일반화설, 선행 후행 간에 원리가 동일하다면, 유사하다면 전이가 잘 될 거다. 형태 이조설, 선행 후행 간의 전체적 상황관계를 통찰하면 전이가 잘 되겠다.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방어 기제는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피 기제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 교재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해서 불안함과 긴장감을 해소하는 행위고 또 여러 가지 고립, 고착, 퇴행, 억압, 뱅일몽, 부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